2026년 8월 14일 미국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불리는 대중음악 시상식을 이끄는 남자가 짧은 성명 하나를 내놓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이 그 부문은 자신들이 힘들게 만든 음악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래미 어워즈 최고 경영자 하비 메이슨 주니어, 그는 음악인 출신으로서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시상식이 아티스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보통은 반대죠. 아티스트가 시상식의 문을 두드리고 시상식이 열어줄지 말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 앞에 서 있는 쪽이 그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안에서 잠가버린 건 한국에서 온 7명이었고요. 사건 사이에 흐른 시간은 겨우 보름 남짓입니다. 그 보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와 인도 출신 그래미 3관왕과 멕시코 대통령궁 앞을 가득 메운 5만 명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시작은 6월이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부터 새로운 부문을 하나 만들겠다. 이름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대상은 한국의 K-팝,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음악입니다. 아시아에서 만들어졌거나 현지에서 인정받은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카데미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팝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 깊이와 다양성, 놀라운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말만 들으면 대접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K-팝이 이미 전 세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본상이 아니라 별도의 상이냐? 이건 인정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아니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 아티스트가 자동으로 극한에 분류되면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부문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허용의 탈을 쓴 유리천장이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대목을 모르면 뒤에 벌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컸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아직까지 그래미를 수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요. 방탄소년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3번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68회 그래미에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노래 한 곡으로 3개 부문 후보에 오릅니다. 그 안에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미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이른바 본상이죠. K-팝 역사상 본상 후보에 오른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제 막 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두드린 문이요. 그리고 올해 3월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본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업계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용 칸이 생긴 게 7월 29일 방탄소년단 7명이 각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동시에 입장을 냅니다. 내년 그래미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 특정 부문에만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출품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도 짧았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비난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조용한 문장 하나가 그 뒤로 3주 동안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만 시끄럽습니다. 우리 가수가 무시당했다, 서구가 또 저런다. 이런 얘기가 국내 커뮤니티에서 며칠 돌다가 조용해집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8월 14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기사를 하나 내놓습니다. 제목부터가 태습니다. 편회이자 인종차별 그래미가 아시아 팝상을 만들어 재발등을 찍었다. 프랑스 신문이 미국 시상식을 향해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프랑스 문화부 소속 사회학자 실비 옥토브르의 진단이 실립니다. 그의 비유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프랑스 음악과 독일 음악과 스페인 음악이 다 유럽인이 만들었으니 똑같은 음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의 샹송과 베를린의 테크노와 마드리드의 플라멩코,
한 상자에 담아놓고 그 유러피언 팝 부문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 여기서 한 팀만 골라 상을 주겠다. 유럽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농담으로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는 되는 겁니까? 옥토브르는 음악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편회이며 인종차별이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르피가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시아형 상을 따로 만든 숨은 목적은 아시아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견제라고 적었습니다. 견제, 인정이 아니라 견제라는 겁니다. 지금 팬이 흥분해서 쓴 댓글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정론지가 자국 문화부 소속 학자를 인용해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BBC가 이 사안을 다루면서 아주 아픈 비교를 하나 꺼냈습니다. 올해 이 월 그래미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 라틴팝 스타 배드버니가 스페인어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요. 비영어권 앨범이 그래미 최고의 상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BBC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내년 시상식을 휩쓸 것으로 예상됐었다고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페인어는 본상에 갈 수 있는데 한국어는 왜 아시안팝 칸으로 가야 합니까? 같은 비영어권인데요. 이 질문에 그래미는 아직까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의 가디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은 방탄소년단의 불참 선언이 표현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 그래미를 향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 단단한 내용, 정확한 독해였죠.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 상이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양 아티스트들끼리 따로 평가받게 해서 그들이 계속 정상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불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뻤다. 그들은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미국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비판이 미국 안에서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AP통신은 방탄소년단의 선언을 분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상을 만든 데 대한 항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 저는 이 문장이 이번 사태 전체를 요약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새 앨범 아리랑을 통해 음악의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증명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이미 증명했다고 쓴 겁니다. AP는 월드 투어 현장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남미 사람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가사 뜻은 몰라도 부릅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별도 부문이 필요하다는 그래미의 논리가 공연장 한복판에서 매일 밤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베키 K. 인도 출신 음악가이고 그래미를 3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미 3관왕이요. 수상 경력으로만 따지면 이번 논란에 등장하는 그 어떤 K-팝 아티스트보다 그래미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아시안 팝 부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포용이 아니라 격리에 가깝다. 격리라는 단어입니다. 상을 3번이나 받아본 사람이 그 상을 주는 조직을 향해 쓴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발언 하나로 논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이 논란은 상을 못 받은 쪽이 억울해서 하는 소리로 몰아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3번 받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순간 그 반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K-팝 팬덤과도 상관이 없고요. 인도 사람이 인도 음악의 입장에서 봐도 저 상자는 이상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K-팝 대 그래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대 그 상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반응이 쏟아지는 동안 그래미는 처음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선언이 나오고 하루 만에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곧바로 입장을 냈거든요. 그때의 태도는 8월과 달랐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시안팝 부문은 아시아에서 나오는 대중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오해받고 있다는 쪽이었죠. 거기에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장르 부문에 출품하는 것과 본상 심사를 받는 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한쪽에 낸다고 다른 쪽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규정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해명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이 묻고 있던 건 규정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K-팝 아티스트가 그래미를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전용 칸이 생겼는데 그래도 본상에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믿을 근거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팬들이 보인 반응 중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잘 몰라 이런 식으로요. 또 원망도 아니고 욕설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거죠. 이 짧은 개사 하나가 어떤 성명서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엔 아티스트 대 시상식 구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팬덤 대 시상식이 됐고요. 그런데 프랑스 언론과 영국 언론, 미국 통신사, 인도 출신 수상자까지 가세하면서 또 이건 K-팝 팬덤의 항의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 논쟁이 돼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안에서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바깥에서 먼저 커졌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낯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잘 언급하지 않는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래미는 그때도 세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베스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 아프리카 음악을 조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을 별도의 지역 범주 안에 가둔다는 지적이요.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까지 똑같아요. 새 부문을 만든다, 조명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 부문이 생긴 순간 그 지역 음악은 그 방에서 나오기 어려워진다. 3년 전에 한번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방식일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차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감정 빼고요. 도대체 왜 포용하겠다고 만든 상이 격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미의 부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록, 재즈, 컨트리, R&B, 힙합 이건 전부 음악의 형식입니다. 소리의 구조이고 만드는 방식이고 뿌리 내린 전통이죠. 그런데 아시안 팝은 뭡니까? 지도입니다. 음악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언어로 불렸는지를 기준으로 묶은 겁니다. 록과 재즈가 다른 이유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K-팝과 힙합이 한 칸에 들어가는 이유는 소리가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상 가까워서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간 음악들끼리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K-팝,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작 방식이 다릅니다. K-팝은 연습생 시스템과 퍼포먼스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나옵니다. J-팝은 자국 내수 시장과 애니메이션, 드라마 산업과 오래 얽혀서 발전했습니다. C-팝은 또 완전히 다른 유통 환경 위에 있고요. 역사도 다르고 소비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목표로 하는 청중도 다릅니다. 이걸 한 칸에 넣고 여기서 하나만 골라 상을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입니다. 좀 문이 좁아진다는 것. 지금 그래미 부문은 100개가 넘습니다. 부문이 많다는 건 얼핏 기회가 많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전용 칸이 없을 때는 이 노래를 팝 부문에 놓을지 본상에 올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안 팝이라는 칸이 생기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기로 보내면 되니까요. 깔끔하죠.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 올해 앨범, 올해 레코드, 올해의 노래에서 그 음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차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알맞은 방이 생겼을 뿐이죠. 그런데 그 방에는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천장은 투명합니다. 위가 다 보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으면 막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비판하는 쪽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채널에서 한쪽 말만 전하고 끝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주장도 들어봐야죠. 그리고 솔직히 반대편 주장에도 들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국내 대중음악계 한 제작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구 음악계의 차별이라기보다 흥행부진에 시달리는 그래미가 꺼낸 반전 카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지적은 이랬습니다.
차별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이나 일본 음악가들의 수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악가 조수미가 있었고 음향 분야에서 황병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카모토 리리치와 기타로 같은 이름이 있었고요. 중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2024년에야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클래식 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래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나 더 합니다. 아시안 팝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K-팝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J-팝이라고 하고요. 자기 시장이 탄탄하고 해외에서 통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나라는 굳이 아시안 팝이라는 큰 우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우산이 필요한 쪽은 따로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큰데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스타가 적은 나라들이죠. 여기서 아주 민감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중국 쪽에서는 A팝이라는 표현을 밀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C팝으로 따로 가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A팝, 즉 아시안 팝이라는 큰 상자로 묶이는 순간 이미 K-팝이 20년 넘게 만들어 놓은 인지도 위에 그대로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거대한 시장 하나를 시상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없던 나라의 팬들을 끌어오려면 그 나라 아티스트의 수상 가능성을 높여줘야 하거든요. 자, 이 반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반론이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미가 인종적 악의로 이 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건 아마 과한 해석일 겁니다. 시청률이 예전 같지 않은 시상식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움직이는 건 지극히 상업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과 결과가 괜찮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의도가 상업적이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더 이상해집니다. K-팝이 만들어 놓은 세계 시장의 성과를 지렛대 삼아 새 부문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성과를 만든 쪽은 본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구조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K-팝 아티스트의 그래미 수상은 지금까지 0건입니다. 본상 후보에 오른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은 그래미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연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친절하게도 이름표까지 붙여서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리는 이쪽입니다. 그게 악의였든 상업적 계산이었든 눈앞에 서 있던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드버니 얘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스페인어 앨범은 올해의 앨범을 받았습니다. 라틴 음악에도 그래미에는 별도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티스트는 그 부문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본상으로 갔고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별도 부문의 존재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부문이 사다리로 쓰이느냐 상자로 쓰이느냐입니다. 라틴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게도 사다리가 될 거라는 보장이 이번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문의 전례를 보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증거가 있었죠. 바로 그래서 7명이 출품을 접었던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상을 마다한 게 아닙니다. 받고 나면 그 방에서 나오기 어려워지는 상을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차이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8월 14일 방탄소년단의 선언으로부터 보름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성명을 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그 문장이죠. 일부 아티스트들이 그 부문은 자신들의 음악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뮤지션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화에 발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금 100개가 넘는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부문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얘기예요. 빌보드는 이를 두고 레코딩 아카데미가 내년 시상식부터 아시안 팝 부문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이슨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K-팝, J-팝, C-팝 그리고 인도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레이블,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하이브를 포함한 산업 관계자들과도 논의를 진행했고요. 이사회와 후보선정위원회까지 소집됐습니다. 문제가 된 그 부문 하나를 두고 별도의 자문 절차가 따로 돌아갔습니다.
부문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심사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운영 방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음악 시상식이 아티스트 7명이 조용히 낸 입장문 하나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자문 절차를 돌리고 아시아 각국 음악계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미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요? 상 하나 안 받겠다는 팀이 있다고 해서 시상식이 흔들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미를 비판한 아티스트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을 닫아버린 쪽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보시죠.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은 라스베이거스에서 4차례 공연을 전석 매진시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그때 발생한 경제 효과를 약 3억 4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500원가량입니다. 공연 나흘에요. 그 돈은 스트립 지구의 대형 호텔에서부터 차이나타운의 작은 카페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가디언은 아예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K-팝 슈퍼스타의 귀환이 미국 경제 호황을 촉발하다. 미국 신문이 아니라 영국 신문이 미국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가수 때문에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마리아노는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켓을 빼고 숙박과 식음료, 항공만 따져도 팬들의 지출 파급력은 피파 월드컵에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월드컵입니다. 국가 대항전 말이에요. 7명이 무대에 서는 것과 32개 나라가 축구를 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방탄소년단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결승 역사상 처음 도입된 대형 하프타임 무대였습니다. 그날 구글에서 방탄소년단 검색량은 평소에 약 4배로 뛰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결승전 당일에만 3천만 회가 넘는 스트리밍이 나왔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라 어디서 늘었느냐입니다. 컴백 때는 한국과 일본, 미국처럼 원래 팬덤이 강한 나라에서 검색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프타임 쇼 뒤에는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서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K-팝을 잘 찾아보지 않던 지역들이요. 또 아시안 팝이라는 상자를 만들던 그 시기에 정작 그 음악은 아시아 밖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8월에는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이틀 공연으로 15만 7천 명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기 맨해튼 코리아타운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장 하나가 아니라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인 겁니다. 소속사 실적으로도 그대로 찍혔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이 분기 매출 1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단일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요. 로이터는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의 총 수익을 약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콜드플레이의 투어에 필적하는 수치라고 설명했고요. 이 대목을 한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세계 투어 수익 순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름들이 누굽니까? 영어로 노래하는 미국과 영국의 최정상 아티스트들입니다. 그 명단 옆에 한국어로 노래하는 팀이 나란히 적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군복무를 마치고 4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팀이요. 보통 이 정도 공백이면 팬덤은 흩어집니다. 음악 시장은 반년만 지나도 지형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 팀은 돌아오자마자 떠나기 전보다 더 큰 규모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34개 도시에서 80번이 넘는 공연으로 짜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가 될 거라고 이미 재작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예고가 그대로 현실이 된 셈입니다. 앞에 그림과 겹쳐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아시아 음악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쪽에서는 그 음악이 미국 도시 경제를 흔들고 월드컵 결승 무대에 서고 세계 최고 수익 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방을 따로 마련해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제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지난 1월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공연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가수의 공연 일정을 부탁한 겁니다. 이 월에 답장이 왔습니다. 멕시코 국민이 한국 문화와 케이팝에 품고 있는 애정은 두 나라의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다만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 체인바움 대통령은 이 답장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대통령궁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리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을 함께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5월 좋은 소식이 실제로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대통령궁에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7명은 발코니에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했고 대통령이 그 옆에 함께 섰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환희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어서 저 역시 큰 기쁨을 느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자기 나라 국민에게 기쁨을 준 것에 대해 외국 가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시상식은 그 가수들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 데뷔가 오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계속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에서 진짜 놀라운 건 무엇일까? 그래미가 물러섰다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시상식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부문 이름이 어떻게 정리되든 그건 내년에 다시 뉴스가 될 겁니다. 제가 놀란 건 다른 쪽입니다. 7명이 이미 마련된 자리에 앉기를 거절했다는 것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 팝 부문이 생겼으니 아마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였을 겁니다. K-팝 최초의 그래미 수상자라는 타이틀도 따라왔겠죠. 20년 넘게 아무도 가져오지 못한 그 트로피를요. 그런데 그걸 마다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자리가 우리 자리로 굳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대만 생각했다면 그냥 받았을 겁니다. 트로피는 남고 논쟁은 잊히니까요. 받지 않기로 한 건 뒤에 올 사람들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겠죠. 10년 뒤에 데뷔할 어떤 팀이 아시안 팝 부문에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그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뭘까요? 누가 주는 상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상을 안 받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걸까요? 7명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상을 주는 쪽이 보름 만에 증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미가 부문을 손질하면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만 바뀐 또 다른 방이 생기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